오늘은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1단원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그 중에서도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1쪽부터 113쪽을 펴면 됩니다. 유교적 집권체제를 마련하다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다들 많이들 외워봤죠?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방원이었던 태종. 태종은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태종은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병사들이 나중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병사들인 사병을 혁파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의정부를 약화시키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즉 왕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육조 중심의 정치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즉 국왕 중심의 정치를 운영한 사람이 바로 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종은 사간원이라는 기구를 독립시켰고 호패법을 시행했는데요.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성이 누구나 메고 다녀야 했던 그 명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패에는 이름, 출생연도, 과거를 합격했다면 과거 합격 연도와 과거의 종류가 나와 있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양전사업은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호패법과 양전사업은 모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구와 땅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즉위했던 세종은요, 학문연구기관이죠. 집현전을 정책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연이라는 걸 활성화시켰는데요. 경연은 국왕과 신하가 모여서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정치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연을 활성화했다는 측면, 그리고 재상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태종에 비해서요. 하지만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국왕이 직접 처리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죠.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그 다음 세조는요. 사실은 세종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문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종은 사실 세종이 한글 연구, 훈민정음 연구에 몰두할 때 사실 실질적인 정치를 문종이 다 했거든요. 하지만 문종은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었고 그 문종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조카를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면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단종 주변에 있었던 재상들이 권한을 너무나도 행사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정변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정변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는 이제 왕권을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을 연구하는 집현전 당연히 폐지했고요. 그리고 신하와 왕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눈 경연도 당연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태종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사실 빼앗다시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재상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세조 또한 좀 다이렉트로 명령을 시켜서 일 처리를 하는 육조 중심의 정치 제도를 추진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고 경연을 다시 재개했으며 그리고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유교적인 통치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경국대전은 사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지만 성종 때 완성되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법전으로 이호, 예병, 형공 총 6전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호, 예병, 형공은 결국에는 6조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6조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전, 그런 체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정부와 육조가 도대체 뭐고 중앙정치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통치기구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들 알고 있죠? 이 3정승이 합의해서 나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의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의정부 밑에는 사실 육조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육조는 오늘날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총 6개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6개의 급은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2조가 사실 메인이 됐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6조의 장관들, 오늘날의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2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이렇게 불렀고 줄여서 2판, 호판, 예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극을 보면 그렇게들 많이 나오거든요. 2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고요. 호조는 조세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 예조는 교육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기구, 병조는 군사나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 형조는 형법이나 형률 관련된 기구, 공조는 토목과 건설 이런 것과 관련된 기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기구도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3사가 곡식의 출납, 회계 같은 역할을 맡았던 기구라면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간쟁을 담당하는 사관원, 그리고 왕에게 정치를 자문하는 홍문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 3사라고 하고요. 이 3사는 언론기관, 오늘날의 언론을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하는 행동 같은 것들, 정책 같은 걸 비판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기관이죠. 그런 언론기관처럼 3사도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도 있었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도 있었고요.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승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정원의 짱이 바로 도승지였고 승정원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승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지들의 짱을 도승지라고 하고 사극을 여러분들이 보면 도승지 들라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즉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반기를 드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특별하게 왕이 직접 다스리게 하는 의금부라는 특별사법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의정부 밑에 6조, 승정원, 의금부, 3사,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한성부는 오늘날의 서울시청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은 팔도 체제를 만들어서 팔도에 군현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도와 크게 이름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국경선과 오늘날의 그런 체제는 바로 조선 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팔도를 관할하는 우리나라의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찰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했는데 이 관찰사를 감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감사, 함경감사, 전라감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목 군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시군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방관은 수령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속현이 주현의 수보다 좀 더 많았죠. 그 속현이 주현에 소속이 되는 형태였는데 고려시대의 속현을 없애고 대부분의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중앙의 말이 명령이 지방 곳곳에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관찰사는 도의 행정과 재판을 총괄하고 각 고을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했고요.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진흥하고 조세징수 등의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수령, 사또가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춘향전에서 변사또,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령 옆에서 나으리 이러면서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향리라고 하는데요. 고려 때는 주현 말고 속현들도 많아서 속현들은 향리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그 향리가 사실은 주현의 수령과 거의 맞먹는 역할을 고려시대 때 했다면 조선시대 때는 무조건 수령보다 밑에 소속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려시대보다 지위가 낮아졌고 이 향리도 사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육조 체제처럼 2호 예병 현공으로 나눠져 있었죠. 향리도 6방 체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이라는 용어를 사극이나 역사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육방 체제의 가장 메인이 이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 행정구역을 볼 수 있고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이제 수령칠사가 나오는데요. 수령칠사는 수령들이 힘써야 할 7가지의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제를 토대로 관료를 선발하다인데요. 조선에서는 이제 음서나 청거 제도도 있었지만 음서는 고려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고 청거로 관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메인 인사 제도, 그러니까 그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과거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과, 무과, 잡과. 고려시대에 무과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제 시험은 정기시,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과 그 나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시행하는 특별시가 있었습니다. 절차는 문과와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총 3차에 걸친 시험 체제였고요. 문과의 응시, 그러니까 문과 중에서도 대과, 가장 핵심이 되는 과거든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생원진사과인 소과에 먼저 합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과를 진출을 해야 문과를 볼 수 있고 문과를 통해서 문관이 될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무과를 보면 무관이 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이제 변호사나 의사가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과에 비해서 훨씬 낮은 역할, 낮은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잡과는 기술관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가 가능했지만 일반 백성이 문과에 합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과 합격자는 양반 자제였음을 알 수 있고요. 무과 합격자에는 향리, 상민 자제도 존재했고요.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잡학을 공부한 생도들이 주로 응시했으며 주로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 서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잡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허준을 들 수 있습니다. 허준은 서자였거든요. 이렇게 조선의 과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